예, 그 전달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마이크를 일단 저 혼자 마이크를 벗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오영표 변호사고요. 저는 이제 신탁을 한 2008년 정권사의 신탁이 인가된 이후부터 저희가 쭉 꾸준하게 이제 신탁을 접해왔고, 2014년도에 제가 박사 논문을 이제 신탁, 오늘 이제 1주제의 첫 번째 세션이 이제 그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론 활성화 관련인데요. 그걸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썼었고, 지금 2015년부터 이제 두 번째인 가족신탁 영역을 실제 시행정권에서 패밀리 헤리티지 본부를 만들어서 실제 본부장 역임하면서 상품 기획 개발, 상담, 계약 체결, 그다음 상속 집행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고객님들의 반응들은 확실하게 뜨거운데, 제도나 세제가 조금 뒷받침이 조금 속도감이 좀 늦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오늘이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관련된 법제 이슈 전체를 한번 꺼집어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데, 워낙 많습니다. 신탁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대 압축해서 전달을 해드리고요. 혹시 저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혹시 이제 제가 오늘 못다한 말들은 제 박사 논문에 있고 퍼블리시 돼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충분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요약하면 사실 2011년도에 개정해서 시행된 게 2012년도에 신탁법이 시행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저희가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의 다양화,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신탁, 특히나 이제 그 유언 대용 신탁부터 해서 이제 이 고령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신탁들이 도입이 돼서 이 좌측에 보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신탁 유형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신탁법만 개정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자본시장법,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이 같이 개정이 돼야만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신탁의 한 99%가 신탁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민사신탁 영역이 워낙 이제 활성화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입법 과정이 두 차례 있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상태로 좀 있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탁이 워낙 복잡하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신탁업자들이 은행도 있고 정권도 있고 보험도 있잖아요. 이런 국가가 사실 없어요. 대부분 은행과 전업신탁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고, 다행스럽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조만간에 뭔가 이 입법 사항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이제 방향성은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수익조건 발행 신탁이라든지 신탁 사채 발행 신탁, 그리고 유한 책임 신탁, 이걸 다 묶으면 이제 비즈니스 트러스트, 사업 신탁 쪽으로 하나의 꼭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꼭지는 이제 고령자의 위험 관리. 결국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요. 향후에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 뭐냐라고 하면 신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견 신탁, 그다음에 뭐 치매 신탁, 장애인 신탁, 이런 신탁들이 이제 돼 있고, 특히나 이제 재산 보호, 고령자의 재산 보호 중요하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좀 잃어버려도 상관없지만,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 재산을 잃어버리면 사실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재산 보호 기능까지도 탑재된 게 신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승계의 효율성 제고, 이거는 주로 이제 가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업 승계라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일반 대중층 이상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물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 자산승계 효율성 제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이고요. 첫 번째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신탁 제도 개선 방안인데요. 이 장표는 제가 박사 논문에 언급했던 장표인데, 사실 기업들이 뭐 신용도가 높으면 사실 자금 조달이 쉽겠죠. 근데 신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뭔가 담보 제공을 하거나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현금화시키는 방법 중에 이제 그동안 됐던 게 자산유동화법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리츠나 자본시장법상의 부동산 펀드, 그리고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활용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신탁법을 개정해서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 그러니까 수익증권을 발행을 하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신탁에 맡기고, 신탁은 거기서 나오는 운용 수익과 원본을 기초로 해서 이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금 조달 수단을 추가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업 신탁, 결국은 이제 그 사업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식회사를 만든 게 일반적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게 싱가포르가 상당히 이제 앞서 나가 있었고 우리도 그걸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자금 조달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방법 플러스 신탁을 통한 방법이 수익증권 발행 신탁, 신탁 자체 발행 신탁, 사업 신탁 요 영역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재무 상태표라고 표현한 건데 사실 재무 상태표가 좀 다르긴 하는데 주식회사와 그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표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신탁을 하게 되면 재산이 자산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신탁을 취득하기 위해서 뭔가 증권이 발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신탁 자체를 발행할 수도 있고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수익증권을 복청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툴이 지금 신탁법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이걸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이게 신탁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신탁이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 보는 것처럼 결국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자기 신탁과 타자 신탁 이런 식으로도 구분이 되고 수익증권 발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증권 발행 신탁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의 책임론으로 해서 유한 책임 구조로 짠 게 바로 유한 책임 신탁. 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탁 계산이 뭐냐 회사의 영업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사업 신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네 가지가 결합된 게 결국 이제 비즈니스 트러스트 사업 신탁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작년에 다행스럽게 이제 법인세 과세탁이 들어와서 신탁의 수익을 유보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세제나 법제가 정비가 됐다. 해서 자본시장법가 통과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익증권 발행 신탁과 자금 조달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법인이 이제 자산이 네 가지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A 법인은 D 자산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D 자산을 뭐 예를 들면 우리 신용권 신탁에 신탁계약 체결하고 자산을 맡깁니다. 맡기고 신용권은 수익증권을 발행을 여러분들한테 발행을 하죠. 그렇게 발행을 해서 조달된 자금을 다시 A 법인에 넘겨줍니다. 그럼 A 법인인 자산 D가 나가는 대신에 그만큼의 수익증권 발행 대금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법이겠고요. 수탁자는 이 자산을 잘 운용해서 여기 나오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수익증권 보유자한테 이익과 나중에 만기가 되면 원본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이제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아주 심플한 구조이고요. 자산 유동화 구조와 유사하긴 하지만 수탁자가 이게 게재된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신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자기 신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기 신탁은 위탁자가 바로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좀 특이한 현상인 거죠. 위탁자가 바로 수탁자가 되는 구조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전자의 구조는 D라는 자산이 신탁 회사로 넘어가는 구조인데 이 구조는 D라는 자산이 외부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해당했던 기업이 그 자산을 그대로 운용 수익 관리하면서 신탁법에 따라서 분별 관리를 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익은 A, B, C에 나오는 이익과 분리해서 수익자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기존의 자산 보유자가 그대로 자산을 운용 보관 관리를 한다는 측면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하게 되겠죠. 그런 구조로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화 구조 짜면서 이제 이 별도의 회사가 필요 없는 구조로 되고 특히나 이제 결국 자산 보유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장 잘 알고 관리를 잘할 거기 때문에 굳이 외부로 넘길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영업이 된다고 하면 바로 영업 기밀의 유출이 방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 물론 그럼 자산 D는 결국 이제 고유자산과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탁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분별 관리가 되고 재무제표도 분리가 되게 돼서 안정감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현명하게 자금 조달을 하고 수익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다만 이 구조에서 문제는 이게 신탁이 되면 결국 강제 집행이 금지되는 조항들이 있게 돼서 결국 이제 집행 멘탈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공정증서 발행을 통해서 그걸 막겠다. 그런 구조로 지금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이제 요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보게 되면 자기 신탁을 영업으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저는
재산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상법상 얘기하는 영업이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부, 가전사업부 두 개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휴대폰 사업부가 잘 되니까 이걸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해서 가전사업부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휴대폰 사업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위탁자 겸 수탁자가 삼성전자가 될 거고요. 삼성 고유재산과 별도로 신탁재산이 분별 관리가 되고 요걸 기초로 해서 수익정권을 발행을 하고 신탁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 사업부의 현금 흐름을 통해서 유동화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자기 신탁형 사업 신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똑같은 구조를 외부 신탁업자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휴대폰 관련된 영업기밀들이 다 유출이 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요거는 바로 원래 그 영업 부분을 영유하던 회사가 그대로 영업 부분을 영유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영업 기밀이라든 이게 중요한 시점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자기 신탁의 사업 신탁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개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게 결국은 신탁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만약 삼성전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수익정권을 발행을 하고 판매를 하고 유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본시장 규제가 들어와야 되고 그게 증비가 돼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자기 신탁을 명시적으로 허용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정권 발행 신탁도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을 보게 되면 금전 신탁에 한해서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 제한을 없애서 결국 재산 신탁 영역에서도 수익증권 발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자. 이게 저희 입장이고 대신에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발행, 판매, 유통 규제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영역을 잘 규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시 규제 정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영업 유기적 일체인 영업을 신탁할 수 있는 사업 신탁도 명시를 허용하는 게 향후에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복잡한 내용을 압축하면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좀 참조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지금 현재 제가 직접 하고 있고, 제가 2년 전에 조선금융신문과 같이 하는 요 발제에서 1가구 1신탁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모든 집안에 신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이제 한 700분 정도 고객 상담을 했는데 신탁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하느냐 좀 이따가 하느냐의 문제, 그다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복지수단으로 가족 신탁을 좀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직접 살펴보시면 기존에 사실은 이제 재산 보존, 관리, 자산 승계 이게 전부 다 민법상 제도로 움직이게 되겠죠. 상속, 정려, 후근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해봐야 이제 보험, 연금, 금융상품 이 정도가 있는데 이게 충분하냐? 충분하다고 하면 사실 뭐 신탁 활용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충분하지가 않고요. 그걸 이제 뒤에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해서 신탁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뭐 비관한 예로 사실 롯데의 그 신 회장님께서 마지막 말년에 이제 치매가 걸렸다가 후계 분쟁이 돼서 사실 자녀분 사이에 분쟁이 꽤 심하게 됐는데요. 그건 사실 한두 가지 장치만으로도 다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은 부자들만 위한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최하위층은 사실 공공수탁자 기능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일반 대중고도 자산가들은 이제 민사신탁과 상속신탁을 결합시킨 모델을 활용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는 사실 저희 고객 중에 최저 가입 금액이 지금 10억인데 실제 계약을 1억
까지 계약을 해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 저희가 보수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재산 보호와 상속 설계를 그렇게 또 해서 저희는 사실 금액이 적으면 사실 우리가 인건비도 안 나오는 구조이지만 실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탁 영리에 과연 신탁에서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신탁은 사실 공익적인 성격이 많이 배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 플러스 뭐 장애인 신탁 이런 거 사실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신탁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한테 신탁이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령자의 위험 예방을 위한 복지형 가정 신탁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 첫 번째로 사실 이제 100세 시대에 노후 자금이 미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희 세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어릴 때 워낙 자녀분들한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예금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거고, 정신장애, 치매, 뭐 뇌출혈 등등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신체 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사업 실패, 뭐 채무 초과 위험들이 생길 수가 있고, 후견 분쟁, 상속 분쟁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있게 되는데, 이거를 다양한 신탁 상품, 뭐 유언대용 신탁이라든지 후견 신탁, 장애인 신탁, 기타 치매 신탁, 재산보호 신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제도만 설계하는데 돈만 들지 실제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복지라는 표현을 쓰기가 되게 민망하긴 하지만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신탁이다라고 해서 복지형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옆나라 일본 사실 멀고도 좀 저는 사실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신탁 활용은 사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세 기능까지 두면서 신탁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측면이 이제 지금 실제 일본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고령자 같으면 사실 이제 후견 분쟁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3억 두고 이제 서로 후견이 되겠다고 자녀분 간의 분쟁이 생기는데 요걸 이제 후견 지원 신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재산을 신탁사가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녀들이 욕심이 안 생기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정하게 고령자를 위한 신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뭐 결혼 양육 지원 신탁이나 교육 자금 정리 신탁 사실 이거는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실제 상속 집행해 보면 90세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60대 후반이에요. 재산이 젊은 세대로 안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사실 이 노노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녀한테 결혼 자금, 양육 자금으로 지원해 준다. 아니면 교육 자금으로 지원해 줄 때 1억 원 내지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의 증여세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게 되면 할아버지가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비과세는커녕 할증이 붙겠죠. 30% 할증이 붙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과는 대비되는 구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들이 젊은 층으로 내려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책 목적. 결혼 안 한다. 이거 결혼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결혼하려고 해도 사실 전세 자금 모으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자금을 통해서 뭔가 그런 자금 만들고 출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리고요. 가족신탁 효력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존의 가족과 관련된 재산과 관련된 법제도 특히나 민법의 증여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여를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재산을 증여할 때 좋은 취지로 정리했지만 결국 자녀분들이 그걸 가지고 효도를 하지 않는다. 원하는 대로 생활비를 안 준다. 라고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합니다. 소송을 걸어서 대부분 판결까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걸 이제 신탁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런 걸 통제할 수가 있고요. 상속 문제. 대표적 상속이라면 유언 공증을 얘기하는데 유언 공증은 사실 생각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금융자산 집행이 거의 안 되고요. 부동산은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송으로 있게 되는데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들 설계해 놓은 대로 바로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신탁 활용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령자의 재산 보존. 과거에 특히 최근에 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실제 부모님 재산들을 요양보호사들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언공병을 해서 받아가는 사례가 많죠. 신탁을 해놓으면 그런 일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 소유권을 신탁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아예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산실명제. 아까 전에 김병호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금융사가 신탁을 하게 되면 재산이 전부 다
양지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음지로 숨겨놓은 것보다는 신탁을 통해서 양지로 올려서 결국은 이제 실명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 노노상속 문제 아까 말씀드렸고 사회적 분쟁, 상속 분쟁이나 후견 분쟁을 통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오해할 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손실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분쟁을 낮추면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비용들을 낮출 수가 있는 그런 당위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신탁의 유형은 되게 복잡한데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데 정려와 결합시키기도 하고 상속과 결합시키기도 하고 후견과 결합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기존의 민법상의 승계 제도에 훨씬 더 안정감을 더할 수가 있고요. 목적은 다양합니다. 재산보호, 뭐 성과보상 신탁, 가압승계, 가문자산관리, 뭐 장애인 부양 등 여러 가지 목적성에 따라서 신탁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주제, 아마 이거는 이제 이 주제에서 크게 좀 다룰 내용인데요. 가압승계, 저희 고객 중에서도 사실 중소기업 오너분들이 꽤 많은데 가장 풀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아시겠지만 한 명한테 몰아주면 적게 받은 사람이 유류분 청구를 해서 주주명부에 자녀분들이 2명이 기재가 되게 되겠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상속이 가압승계가 늦어지는 가압 오너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 고객 중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요걸 일본어로 살 때는 일본어는 사실 가압승계 지원 신탁으로 이걸 풀었습니다. 신탁을 기업 오너분이 사고 자녀 중에 큰아들이 마음에 든다. 그럼 첫째한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첫째한테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경제적 의사결정권, 의결권, 지시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전부 다 완전하게 주고 대신에 유류분 이슈가 생기는 것들은 둘째 아들한테 경제적 권리를 줌으로 해서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구조인 거죠. 여기에다가 일본은 이제 유류분을 사전 포기, 유류분 제외 합의라는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써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장수 기업을 만들 수가 있다. 그거가 이제 돼 있고 우리도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제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4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본시장법상 이제 신탁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은 15% 초과해서는 못한다. 그럼 결국 이제 100%를 맡기면 15%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실 이제 신탁 회사가 위탁자의 재산을 가지고 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는 취지인데 가압의 경우에는 사실 위탁자가 맡기면서 신탁회사가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래서 요건 일본은 사실 심플하게 풀었습니다. 위탁자가 의결권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런 조항들의 예외 조항을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의결권 제한을 풀어줘야 됩니다. 가압승계 목적인 경우. 그래서는 이제 가압승계 목적의 상속 신탁이라든지 정려 신탁이라든지 후견 신탁 구조에서는 요걸 예외로 두자 최소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가압승계 신탁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적인 측면은 가압상속 공제가 이제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이 있게 되는데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압상속 공제에서는 신탁의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죠. 대신에 의결권은 여전히 회장님이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전체적인 지배는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국면 때문에 가압승계 공제의 사전 요건이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명시적으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규정을 잠탈할 위험이 아예 제로인 거죠. 필요하면 신고를 통해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고쳐지게 되면 지금 중소기업 오너들의 가장 큰 문제 2가지, 아까 유류분 이슈하고 지금 가압 상속 공제를 통해서 가압이 잘 물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상속세가 50%이기 때문에 100억짜리면 다음 세로 내려가면 50억, 그 다음 세로 내려가면 25억. 이렇게 한 60년 만에 25억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이상한 구조인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압상속 공제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국면이 있고 특히 신탁과 결합시켰을 때 그게 해결돼야 된다 이거고요. 유류분 사전 포기가 지금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가압 특히나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가압승계 관련해서는 상중간 합의를 통해 가지고 사전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가정법의 허가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신고 과정이 좀 많은 문제인데 우리가 주식 변동 명세서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에 이전된 이후에 신탁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양도나 정려나 이런 거로 보는 건 안 맞죠. 왜냐하면 신탁했지만 수익권을 100% 회장님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부동산 수탁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농지는 사실 이제 농지는 경자 유전 원칙 때문에 결국은 이제 농민이 아니면 사실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이 농지법에 나와 있는데 아주 좋은 제도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신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고객들도 많아요. 시골에 논이 열마지기 있는 분이 신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농지의 소유권이 본인의 신탁사로 넘어오고 대신에 경작과 수익권은 본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가보면 등기소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끊어오라고 합니다. 신탁사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구조라면 농민들은 이 훌륭한 유언대금 신탁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게 이제 농지가 유언대금 신탁뿐만 아니라 후견 신탁이나 장애인 신탁으로 다 활용 가능한데 그것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탁의 실질, 농민이 신탁했지만 실질적인 권리는 전부 다 농민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럼 경제 유지도 그대로 보존하면서 신탁이 잘 활용될 수가 있죠. 유사한 상황으로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수탁하는데 소유권 넘어가니까 수탁자하고 관리주체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실제 신탁했지만 여전히 오너분 본인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신탁이 안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조합원 지위 유지와 관련돼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 신탁했지만 생전의 수익권은 100%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도 전혀 법상 문제가 되지를 않죠. 이건 해석론 또는 이제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고요. 임대차 보호법 결국은 이제 살고 있는 주택은 모르겠지만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우리가 수탁받으면 소유권이 넘어옴으로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건재산 설정까지 전세권 설정까지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돈이 들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유언대금 신탁 구조의 가장 본질 생전에 여전히 위탁자 본인 거야. 사후에 넘어가는 거지. 그럼 생전에는 결국은 위탁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내지 해석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제도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탁 가능 재산을 좀 확대를 하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합자산세탁도 중요하고. 우리가 생명보험 청구권. 생명보험 청구권은 지급되는 시점이 바로 부모님 사망 이후에 자녀한테 지급되는데, 자녀들이 성인이라고 하면 문제가 덜한데, 미성년 자녀들한테 이제 3억에서 10억, 1억 이런 재산들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그 시점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면 결국은 이제 자녀를 위해서 후견인들이 재산 관리를 잘해주면 좋은데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 보험 청구 신탁도 수탁 대상으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또 마찬가지다. 주택연금 중요하죠. 주택연금도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연금 가입을 하게 되면 신탁이 안 되고요. 신탁 가입은 연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결해서 상속 설계와 노후생활 자금 확보를 같이 해줘야 되고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종합자산 신탁을 조금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신탁 계약 안에 아파트, 예금, 주식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종합자산 신탁이 돼야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대중, 저소득층도 같이 신탁 구조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억 이상만 수탁을 받도록 우리가 원래는 지금 내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특정 재산이 10억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계약 안에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를 넣어서 보존 관리하면서 상속 설계도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만들어야 돼. 이게 종합재산 신탁이고요. 나머지 이제 집합운용 이건 사실 되게 좀 민감한 문제라서 사실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복지 신탁 영역에서는 조금 허용해 주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재신탁이나 아니면 세제 지원, 실제적으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면 노후 자금을 만들기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뭔가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에 필요한 비용들을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연 단위로 적립하는 금액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5만 원 적립한 금액을 연 단위로 소득세 공제를 해주게 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신탁을 활용하고 노후에 대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좀 압축해서 신탁제도 개선 논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임수혁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가 지금 되게 복잡한 법률 관계에 놓여 있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제 박사 논문에 그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탁법이 개정됐는데 자본시장법이 왜 빨리 안 개정되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신탁 영역으로 넘어와 보게 되면 세제 부분,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 그리고 기타 이제 그 공정거래법이나 기존 우리나라 규제 체계에서 신탁을 인식하지 않고 만들어진 법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법령들이 다 연관되어 있고 주무관청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다행스럽게 이제 최근에 아마 좀 그걸 좀 큰 문제 없는 법인 내에서 활용하는 걸로 규제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가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1페이지에 나오는 그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이사, 그 고유재산의 이사와 신탁재산의 이사가 이해상충이 된다. 물론 이제 충분하게 맞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면 신탁 설정 단계에서 영업 양수도에 준하는 정도의 주총 특별 결의를 열고, 그 결의사항 안에 실제 사업 신탁을 어떻게 운용하고 사업 기회를 어떻게 배분하고 이사들의 책임론을 어떻게 물을지에 대한 명확한 사규를 만들고 그게 주총의 승인이 돼야 되는 구조이고요. 더 나아가면 사실 고용관계까지 연관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 신탁을 자기 신탁 방식으로 할 때 꽤 많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런 지침들은 뭐 저희가 옆 나라 싱가포르 신탁에서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주 많이 물어보셨는데, 청산 절차는 사실 그 법인 대용화 기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다수의 채권자와 거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청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그 청산 절차가 원래 없었는데 신탁법 개정할 때 유한책임 신탁 도입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도입을 했고요.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 건 사실 큰 어려움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PF나 기타 투자 비클 자체가 대부분 이제 신탁 방식 이외에는 다 회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원고를 상환할 때는 결국은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라서 그 정도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해상충 문제나 고용관계, 그다음에 사업신탁 설정할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그 저희 박사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민정 변호사님이 그 신탁에서 워낙 또 김현장에서 열심히 이 가족 신탁 영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또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 못한 부분을 사례와 더불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이제 저희가 가압승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사실 후견계약 쪽입니다. 사실 후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탁하더라도 한 10년 정도의 침해를 앓는 동안에 후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후견 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에도 그 믿고 맡겨 사는 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 선정과 더불어 신탁과 후견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놓게 되면 법정 후견 분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다라고 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뭐 가업이든 아니면 재산 승계든 전부 다 후견 계약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은 생각으로 있고요. 그 공적 신탁 도입은 지금 현재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이나 기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나 해서 공공수탁, 결국은 제 발표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이 핸드아웃 자료로 20페이지에 있는데요. 결국은 저소득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들하고 자산과 가업 가지신 분들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저소득층은 이제 공공수탁 기능을 통해서 침해 책임제, 국가 책임제와 더불어 도입을 해서 가야 된다. 그거는 저희가 100% 공감을 지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승민 변호사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부분도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죠. 사실은 유원대용 신탁은 실질적으로 생전에 100% 본인이 수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위탁자가 건축 허가를 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 동일선상에 있는 거고요. 보험 청구권 신탁은 이게 이제 그 보험 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하고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 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신탁 회사로 와서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고 신탁 계약의 수익자를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자녀분들하고 생활비 이런 것들 플랜을 짜고요. 보험사에 가서 보험 수익자를 신조건 신탁으로 해주세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보험 청구 양도가 된 거냐? 실질 양도는 맞는데 법률 형식 양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게 이제 일본식 모델의 생명보험 청구권 신탁 구조인데 요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사가 재산을 전체적으로 일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해당 신탁회사의 보험 계약자의 그 신탁 계약 계좌로 보험금만 송금시키면 그 이후는 신탁이 이제 신탁사가 재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요거는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꽤 많은 분들이 이걸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업계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해서 이제 법만 허용이 되면 사실 자본시장법 이슈는 아니에요. 이건 사실 보험 청구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사실 신탁회사로 일부가 되어 있고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데 법무부 유권 해석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던 거를 이제 치유를 하는 방식을 하든 아니면 법을 개정하든 그런 이슈가 되고요. 임대차 보호법 이슈는 사실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임대 건물을 주택을 수탁받아가지고 관리하다가 있는 임차인들은 사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어오게 할 때 그때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위탁자가 생전 100% 수익자로서 임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된 계약서인 경우에는 주택임대보호법의 대항요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빠르게 좀 토론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신탁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고 그거를 활성화 안 시키신 이유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자금 조달이나 가족 위험 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법률 도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입법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진짜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속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